네, 저 두 번째 파트를 이야기하려면, 어,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이죠. 첫 번째 파트에서 그 루이 14세가 만든 유럽 문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갤러리 데 글라스, 그러니까 그 유리가 많은, 창이 많은 뭐 그런 유리의 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인데,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죠. 뭐 천장에 많은 벽화들을 그렸고 벽도 대리석과 금칠을 한 많은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마어마한 샹들리에들이 내려와 있고 굉장히 화려함의 어떤 극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방인데 이 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파트를 왜 이 방에서 시작하느냐. 이 방은 어찌 보면 프랑스의 화려한 영광을 뜻했지만 또 동시에 프랑스가 19세기, 20세기에서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역사상의 부침, 오르내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또 베르사유라는 이름 자체가 베르사유라는 궁 자체가 장소가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가 되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세계 근대성의 중심으로 떠오르는데 20세기가 되면 영국, 프랑스의 위상이 점차 사그러드는, 그죠?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죠. 어떤 나라죠? 미국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을 한 소련이 떠오르는 20세기는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의 위상을 가졌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과 소련은 떠오르고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축소되는 원인은 어디 있었는가를 보면 역시 전쟁이다.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 과정에서 유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서로 전쟁을 하느냐고 힘을 다 빠뜨려서 힘을 다 빼가지고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프랑스하고 독일은 두 나라의 관계는 유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계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9세기 전까지는 프랑스가 독보적으로 유럽에서 지배적인 중심적인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스페인이 프랑스하고 좀 경쟁을 할 수 있었지만 스페인은 해외 제국은 또 많았지만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하고 경쟁을 했지만 프랑스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프랑스하고 경쟁할 만한 나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21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랑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하고 이탈리아인데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불행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19세기까지 독일은 통일된 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통일된 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이에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근대적 의미의 민족 국가로 만들어진 것은 1860년대 이탈리아의 경우, 독일의 경우 1870년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독일은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독일이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비스마르크 수상이 주도하는 군대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독일의 다른 나라들이 프러시아하고 함께 뭉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프러시아는 프랑스를 짓누름으로 인해서 1870년, 71년이죠.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독일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독일의 통일은 프랑스와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이김으로 승리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은 가능했다라는 거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프랑스를 짓누르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방이 왜 중요하냐 하면 독일의 황제와 비스마르크 수상이 이 방에 와서 그죠? 독일 통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독일 베를린에서 그 독일 제국 새로운 통일된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 수도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 루이 14세가 지배하면서 만들어서 지배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유럽을 호령했던 그곳에 와서 독일 제국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두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이라고 하는 두 나라, 두 민족 국가가 이때부터 뭐 굉장한 악연이 된 것이죠. 그리고 1870년의 전쟁, 제가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만 1914년, 19년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했죠. 그 전쟁의 그 평화조약을 어디서 맺었습니까? 베르사유에서 맺었죠.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의 전쟁이 졌기 때문에 독일이 와서 베르사유에서 독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1차 대전 전쟁을 해서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독일을 불러다가 베르사유에다가 말하자면 불러다 놓고 무릎 꿇게 하고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니까 많은 배상을 해야 되고 등등. 독일의 영토는 이렇게 잘라서 요리를 하고 독일의 식민지는 또 이렇게 나눠서 영국, 프랑스가 나눠 갖고 뭐 등등.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게 한 것은 또다시 베르사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할 때 그 주목했던 것이 슬로건으로 삼았던 것이 베르사유의 굴복을 우리가 떨궈내야 된다. 베르사유의 굴복을 떨쳐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독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치 독일의 말하자면 슬로건이 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베르사유가 얼마나 독일과 프랑스의 악연, 또 유럽 전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와중에서 유럽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와중에서 미국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빌려줬던 돈들, 유럽이 미국에 많은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 돈들을 채권국이었는데 그 돈들을 다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필요하니까 미국에다 돈을 거기서 추가로 빌려다가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자신은 채권이 있고 미국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이 오히려 미국에 빚을 지게 된 그죠?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19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있고 30년대가 되면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대공황으로 굉장히 큰 그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보면 20세기의 그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유럽이 주도하는 그 세기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기로 넘어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은 1930년대 그 공장을 다니던 사람들도 다 자가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됐지만 자가용을 타고 자가용에다가 가족을 태우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면 분노의 포도와 같은 그 소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 부르주아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자동차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1930년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세기 1930년대가 되면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게 유럽의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부한 풍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가 됐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냉전, 그죠? 미국과 소련이 서로 본격적으로 뜨거운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가운 전쟁, 냉전, 그러니까 대리전 같은 것이죠. 한국 전쟁 대표적인 거. 그런 전쟁을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에 개입했지만 소련이 직접 군사를 파견하지는 않았죠. 중공군이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그 냉전 시기가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파트의 이야기는 제가 좀 서두 부분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유럽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계속하다가는 유럽의 이런 그 몰락, 쇠퇴를 막을 수가 없다. 전쟁을 극복하고, 그죠? 프랑스와 독일의 이런 반복되는 전쟁을 종결시키고 중단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지만 유럽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긴박한 그런 그 감정들, 인식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유럽 통합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소련이 그 당시 이제 그 동유럽을 다 차지했죠. 2차 대전 끝나면서 동유럽을 차지하고 독일 자체는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됐죠. 동독은 소련이 차지하고 서독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국, 프랑스가 분할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독을 재무장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가 대두가 된 겁니다. 서독을 재무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다 거부감을 갖고 있죠. 서독이 재무장했다가 또 예전처럼 나치들처럼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독일을 재무장하되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무장하되 어떻게 하면 이 재무장한 독일을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모든 나라에게 있었고 그 고민을 가장 뼈아프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프랑스죠. 프랑스는 독일이 재무장 잘못했다가 강해졌다가 다시 프랑스와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장 모네, 장 모네라고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는데 장 모네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거의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통합을 하게 되면 독일을 재무장시키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 통합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진으로 가져온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베르댕 전투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수십만 명이 불과 며칠 사이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땅을 파고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루 상상할 수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몇 년간을 서로 전쟁을 하는 땅 속에서 살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자, 그래서 1951년이 되면 2차 대전이 유럽에서는 44년에 끝나죠. 1951년이 되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석탄 철강 공동체는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석탄, 철강 이런 것을 좀 너무 단순한 산업이다 이렇게 가볍게 볼 수가 있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석탄과 철강은 군수 산업의 가장 필수적인 그 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군수 산업을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통합의 시작은 결국 전쟁을 피하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럽 방위 공동체, 군사를 통합하는 방위 공동체는 뭐 민족 국가로서 어떤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1958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경제 통합, 그죠?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초기에 1950년대 유럽 통합을 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가 이제 유럽의 가장 강대국이죠. 두 나라가 있고 이탈리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베넬룩스
외우기 쉽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 베넬룩스. 3개국 3 플러스 3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개국이 통합을 하게 되고 이 6개국은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았던 9세기 때 지도에서 보았던 샤를마니의 제국을 어떤 의미에서 재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이 유럽 속의 프랑스죠. 근데 아마 영국 사람 같으면은 이런 제목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유럽 속의 영국? 이런 절대 있을 수 없다. 예,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 표현은 유럽 옆에 영국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 사람들은 영국 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영국 제국, 영국이라는 나라는 유럽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옆에 있는 영국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럽하고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고 영국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유럽은 쓸데없는 걸로 전쟁이나 일삼는 그런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뭐 이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시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국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인데 왜 유럽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느냐 이런 반발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반발심을 활용해서 사실은 브렉시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 유럽 통합에 별로 참여하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한 6개 나라를 본다면은 사실 프랑스는 승전국이지만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커다란 나라인데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패전국이죠. 2차 대전에서. 그 다음에 베넬룩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결국 이 6나라를 모아놓고 누구 목소리가 가장 세겠어요? 프랑스의 목소리가 가장 센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이라는 공식이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는 60년대가 되면 유일하게 이 6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입니다. 또 유일하게 이 6나라 중에서 UN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럽 공동체 안에 보면 6개국의 그 모임 속에서 보면 공용어가 2가지였는데 영어하고 프랑스였어요. 근데 6개 나라 중에서 영어가 국어인 나라는 한 나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프랑스어가 굉장히 이 유럽 공동체의 어떤 공식 언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때부터 이미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지난 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을 세계 차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50년대 사실 프랑스도 식민지를 거의 다 잃었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차원에서는 불어를 가장 중요한 국제 언어로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적어도 유럽 안에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유럽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불어의 힘, 프랑스의 문화적 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0년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영국이 이제 처음에는 유럽 통합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뭐 그거 어차피 실패할 테니까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뭐 여러분이 못 먹는 뭐에 침을 뱉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good luck 성공하세요. 뭐 이렇게 인커레이지는 시켜줬지만 근데 두고 보니까 사실상 살펴보니 60년대 보니까 유럽 경제 공동체가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막 호황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영국이 뒤늦었지만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제 고개를 내민 것이죠. 근데 거기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2차례나 걸쳐서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가 미국 자본의 힘이 유럽에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럽 침투하는 그 모습을 트로이의 목마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의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절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다가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국은 유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식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골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에 1960년대까지는 영국이 유럽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드골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인 1970년대가 돼서야 영국이 유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제 영국의 가입 문제는 뒤에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50년대, 60년대 프랑스와 독일은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두 나라 국가 원수, 정부 수반의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됩니다. 특히 이제 60년대 보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 이것이 이제 엘리제 조약이라고, 엘리제는 프랑스 대통령궁이죠. 엘리제 조약이라고 1963년에 맺어지는데 그 63년에 여기 보시면은 안경 쓴 분이 이제 드골이고요. 그 옆에 앉은 분이 이제 아데나워 두 사람이 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제 조약에 서명을 하고 있고 엘리제 조약이라는 것은 프랑스하고 독일의 긴밀한 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두 나라가 뭐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세 차례나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이제는 화해를 통해서 유럽을 이끌어가는 엔진으로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화해의 길로 나서겠다라는 것을 공식 표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협력의 화해의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조약이 이제 드골과 아데나워 사이에 맺어졌고요. 드골 아데나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70년대에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하고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슈미트, 헬무트 슈미트 총리, 수상.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서면 미테랑 대통령, 콜 총리죠. 역시 프랑스와 미테랑, 헬무트 콜.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각각의 시대마다 프랑스 대통령하고 독일 총리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그런 그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도자들, 리더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두 나라 사이가 맺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속의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그 시기를 보면 몇 가지 성공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유럽의 농업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유럽 나라들을 보면 가장 농산품 생산이 많은 나라, 그 다음에 농산품 중에서도 고급 농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 샴페인, 그다음에 뭐 꼬냑 이런 명품 술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건 프랑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축산업이라든지 축산업에서 치즈를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그 농산품 생산이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그걸 바탕으로 유럽 전체의 어떤 공동 농업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농산품 생산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 유럽이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자신들의 그 농산품들을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과 굉장히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그 성공 케이스로는 유럽의 항공산업을 또 들 수 있겠죠. 유럽의 항공산업은 에어버스,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에어버스 A380은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비행기죠. 그래서 많은 여객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이 에어버스라는 것은 현재 이 항공 시장에서 보잉하고 경쟁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가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세계의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의 성공적인 케이스고 에어버스란 뭐냐? 에어버스란 어느 한 나라의 회사가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콘소시엄의 형태를 갖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에어버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엔진은 뭐 프랑스에서 만든다든지 뭐 기체는 독일에서 만든다든지 날개는 스페인에서 만든다든지 뭐 등등 나라마다 어떤 그 특화가 돼가지고 이 비행기 부품을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다가 조립을 하는 그래서 에어버스를 만드는 성공적인 케이스다 유럽 통합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1980년대 이제 그 일본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위협심을 심어줬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부상에 대해서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유럽이 뭉쳐서 과학기술 정책을 펴서 일본에 대립해야 된다. 일본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여기서도 역시 프랑스의 역할이었고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가져온다면 아리안이라고 그 당시에는 로켓을 쏘아가 아리안 로켓이 유명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만든 것인데 유럽 전체의 계획으로 확장을 시켜서 아리안 로켓과 같은 그런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유럽의 성공적인 것들, 그 모습들이 처음 6개국에서 여러 나라로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70년대 대표적인 게 이제 드골 대통령 사라졌기 때문에 영국이 들어올 수 있었고 영국이 들어오면서 영국과 보조를 맞추던 아일랜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 독재 정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70년대 민주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뭐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겠다라는 의지만 갖고는 불가능하고요. 유럽에 들어오려면 민주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재 정부가 끝나고 민주화가 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세 나라가 80년대가 돼서야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 두 번째 시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1989년이 되면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1990년에 독일이 급격한 통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만 해도 어이구 뭐 독일이 통일되려면 앞으로 상당히 10년, 15년 뭐 더 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당시 사실 헬무트 콜 총리가 굉장한 그 정치적 도박을 했고 그래서 통일을 빠른 속도로 이루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950년대 상황의 재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950년대 독일을 재무장하면서 어떻게 그 재무장한 독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1990년이 되면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되는데 그럼 통일한 독일은 그만큼 강하겠죠. 통일한 독일은 그만큼 위협적일 수 있죠. 이러한 통일된 독일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라는 것이 유럽의 하나의 숙제로 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런 독일의 통일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파트 일단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